음악, 방귀를 잘 뀌는 어머니와 순수한 아들.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았고, 그녀의 방귀가 너무 자주 나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방귀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주 방귀를 뀌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방귀는 보통의 방귀와는 달랐습니다. 때때론 천둥처럼 우렁차게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피리처럼 맑고 북소리처럼 둔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방귀대의 방귀를 신기하게 여기곤 했지만 본인은 그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조심했지만, 아시다시피 긴장할수록 방귀는 더 자주 나오는 법이어서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여인의 아들은 약 10살 정도 되는 순진하고 솔직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잘 살피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보고 듣는 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 건너 마을에서 큰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건너 마을의 잔치에 구경하러 가자.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어오면 좋겠구나. 정말요, 어머니? 그럼 떡도 먹을 수 있어요? 인절미 떡이요? 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 떡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가난한 집안에서 좋은 음식을 먹기 어려웠던 그는 잔치 음식에 대한 기대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럼 혼인잔치에 가면 떡도 밥도 실컷 먹고 고기까지 먹을 수 있단다. 고기까지요? 세상에, 고기는 바라지도 않아요. 떡이라도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떡 실컷 먹게 해주마. 가자. 오, 인절미떡 먹으러 간다. 야호! 여인은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런 날만큼은 아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정성껏 단장을 하고 건너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방귀가 나올 만한 음식을 3일 전부터 먹지 않았던 덕분인지 어제부터는 방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신경 써서 잘 챙겨 먹으니 방귀가 안 나오네. 이번 기회에 방귀대라는 별명도 벗어 던져야지. 방귀대 여인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잔치집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아들아. 와, 떡이다. 떡집이다. 아니, 떡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지. 가서 너무 떡떡대는 건 실례야. 알겠니? 아,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두 사람이 잔치집에 도착하자 잔치집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앞마당과 사랑채, 대문까지 혼인잔치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그래, 아유, 저기서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우와, 떡 있어요, 떡. 그럼 저기 보니까 떡이 종류별로 아주 많구나. 두 사람은 잔치 음식을 잔뜩 먹어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와, 최고예요. 어머니, 정말 잔치는 좋은 거네요. 그렇지. 허허, 우리 아들이 잘 먹으니 어미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구나. 어머니 입에 콩가루가 잔뜩 묻었어요. 어머, 이게 언제 이렇게 묻었나.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배가 차니 이제 혼인식을 구경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혼인식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저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도 얼른 가서 구경해보자. 방귀대 여인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혼인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혼인식은 신성한 장소로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온갖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지곤지로 치장한 신부와 사모관대를 입은 신랑이 상을 사이에 두고 엄숙하게 혼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신랑은 의젓한 모습으로 예식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혼례도 있구나. 우리 아들도 언젠가 저렇게 멋지게 장가를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일찍 과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아온 탓에 아이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초의식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여인은 감동에 젖어 온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잔치집에 도착하자마자 떡과 전, 온갖 잔치 음식을 빠르게 많이 먹어버린 탓인지 여인의 아랫배에 엄청난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방귀 때 여인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참아왔던 방귀를 우렁차게 뀌고 말았습니다. 그 웅장한 소리는 엄숙한 초래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했던 초래청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폭탄이라도 터진 건가? 한 중년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긴, 주가의 가죽이지. 응? 가죽인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농담조로 대답하자 주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누가 이런 엄숙한 자리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혼례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방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씩 수근거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구멍이 있다면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급한 마음에 아들의 머리를 쿡 쥐어박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방귀를 뀌는 거니? 어? 어른들 앞에서 그런 신뢰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도 네 방귀 소리가 크니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어머니에게 한 대 맞은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머리를 맞고 혼이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언제 방귀를 뀌었다고 그래요? 엄마가 실컷 뀌어놓고 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는 억울함에 차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거짓말도 할 줄 몰랐기에 그저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럼 저 어머니가 낀 거구나 하는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더욱 무안해져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구멍이 있다면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급한 마음에 아들의 머리를 쿡 쥐어박으며 클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방귀를 뀌는 거니? 응? 어른들 앞에서 그런 신뢰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도 네 방귀 소리가 크니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어머니에게 한 대 맞은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머리를 맞고 혼이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언제 방귀를 뀌었다고 그래요? 엄마가 실컷 뀌어놓고 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는 억울함에 차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거짓말고 할 줄 몰랐기에 그저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럼 저 어머니가 낀 거구나 하는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더욱 무한해져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너 그러면 못 쓴다. 응? 여인은 눈을 부릅뜨며 아들을 잡아 끌고 사람들 뒤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속낸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그러게, 아이 왜 애꿎은 애를 잡아.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뒤로 하고 여인은 아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녀석아, 넌 도대체 눈치도 없는 놈이냐? 엄마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다 말을 해버리니? 여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녀석아, 엄마가 끼었더라도 엄마가 말하면 응, 저도 모르게 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될 것이지. 네가 안 끼고 엄마가 끼었다고 그대로 말하면 엄마 꼴이 뭐가 되니? 여인은 화가 나서 아들을 계속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편 아이가 너무 순진하고 오히려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솔직한 게 나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항상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이의 천진만만한 질문에 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 와서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라고 하니 아이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때로는 어른들은 자기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걸. 여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과 함께 다시 초례를 치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쪽에서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옆에서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까 엄청난 방귀를 낀 건 제 어머니가 아니고요. 저예요. 제가 낀 거예요. 아이는 초래청 앞에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잔칫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잔칫집이 조용해졌다가 곧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 참 기특하네.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곱구나. 사람들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서 스스로 나섰다는 것을 기특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도우려 한 일이지만 오히려 더욱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자신이 방귀를 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방귀를 낀 것도 모자라 아들을 대신 방귀 낀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는 못된 엄마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나무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도우려 한 것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이 일을 어째. 방귀 떼어 당황하여 앞으로 나가서 아들을 데려오려는데 그보다 앞서 신랑 측 어른이 아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말했습니다. 너 참 기특한 아이로구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이 혼례식장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단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방귀야 누구나 끼는 거지. 그런 걸로 뭐 창피할 게 있나. 이 중에도 지금 소리 안 나게 방귀 낀 사람 꽤 될걸. 오히려 그 큰 방귀 소리가 잔치에 흥을 더했는데. 맞아. 혼례식에 축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럼 축포지, 축포. 그 정도 축포를 쏘려면 임금님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말이야. 그럼. 사람들의 유쾌한 반응에 여인은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아들은 계속 조용히 뒤에서 혼례식을 구경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곁에서 얌전히 서서 신기한 듯 초례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 음식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여인과 아들에게 다가와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하고 함께 많이 드세요. 아드님이 참 순수하고 착하네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여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생겼지만 오히려 아들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방귀 소리가 너무 컸죠. 그리고 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귀 소리는 아주 복방귀요, 복방귀. 소리가 아주 신명나더라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인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네 마음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을 좀 더 생각해서 행동하거라.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정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다, 얘야. 거짓말은 나쁜 것이 맞아.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직한 게 맞아. 네가 맞았던 거야. 앞으로도 항상 진실을 말하렴.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 그죠? 알겠어요, 어머니.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인은 아들의 순수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도 아들을 본받아 더욱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억하며 방귀 여인의 방귀를 복을 가져다주는 복방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칭찬하며 오랫동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우젓 장수와 지팡이 노인.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새우젓 장사를 하며 홀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동삼이었습니다. 동삼은 어려서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났지만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어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삼아, 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단다.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지. 너도 네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니 언젠가는 그 능력이 빛을 발할 거야. 동삼은 한동안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만 두고 떠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신 거야. 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 나중에 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야. 그럼 다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그러면서 작은 나무 조각을 하나 꺼내 동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유일한 물건이란다. 마치 용의 얼굴을 본떠 만든 것처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렴. 그 나무 조각은 손목만한 크기에 마치 용의 얼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동삼은 어머니의 당부대로 늘 품에 그것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딘가에 있을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동삼은 어머니의 말처럼 자신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새우젓을 만들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새우젓을 잘 만들어 파는 것이 자신의 재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삼이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나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가난한 살림에 여인을 만날 시간도 없으니 그는 장가도 들지 않고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그 외로움은 장사를 마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러서 홀로 잠들 때까지 그 잠깐만 버티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삼은 평소보다 많은 새우젓을 지고 산 너머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삼이 고개마루 근처에서 잠시 쉬려고 지게를 내려놓았을 때 아이고, 젊은이 혹시 저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나? 뒤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눈빛이 맑은 어딘지 범상치 않은 깊이가 느껴지는 노인이었습니다. 아, 물론이지요.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동삼은 허리에 차고 다니던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물을 마신 후 동삼의 지게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새우젓 장사를 하는구만. 냄새가 참 구수하네. 어디서 담근 것이냐? 저희 집에서 직접 담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담가서 그런가 다들 맛이 좋다고들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법이라. 그래, 젊은이 이름은 무엇인고? 김동삼이라고 합니다. 동력동에 석삼자를 쓰지요. 참 좋은 이름이로구만. 응, 동삼이라. 좋긴요. 별 의미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삼의 말을 들으면서 새우젓을 한 숟가락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새우젓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시간이 멈춘 듯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맛이 이상한가요? 동삼이 물으니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동삼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이 새우젓 담그는 방법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만. 할아버지는 잠시 동삼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삼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보시는 거지? 동삼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글쎄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 계셨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애잔해졌습니다. 그랬구만. 장가는 갔나?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나? 네. 아이고, 저 안 갔다기보다는 못 간 거죠, 뭐. 아이고, 저런.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마디 더 나눈 뒤에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삼은 또다시 산을 넘어 새우젓을 팔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신부를 태운 가마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랫마을 어느 집에서 경사가 났나 보구나. 동삼은 지게를 받쳐놓고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신부를 태운 가마도 고개 마루에서 쉬고 있었고 가마군들은 휴식을 취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삼이 가만히 보니 산속에서 웬 여우 한 마리가 내려와 홀딱홀딱 제 모습을 3번 넘어 섹시로 둔갑해서는 신부를 태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야, 이거 큰일이 벌어지겠는데. 저 여우가 도수를 부려서 섹시가 되었으니 저 집은 곧 쑥대밭이 되겠구나. 가마군들은 그것도 모른 채 휴식을 다 취하고는 가마를 메고 다시 산을 넘어갔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동삼은 가마를 따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지나온 아랫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동삼은 또다시 예전에 봤던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또 보는구만. 예, 어르신 또 뵙습니다. 이 근처에 주로 다니시나 보죠? 그래, 그런데 어딜 그리 급히 가는가? 예, 그게 말입니다. 저 실은 제가 여우를 잡으러 가거든요. 사람으로 둔갑하는 여우요. 뭐라고? 자네가 말이야? 예, 자세히 말해봐. 동삼은 방금 본 일을 할아버지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것을 본 것은 그 집에는 천만다행이로구만. 하지만 함부로 나서서는 안 돼. 그 여우는 영리한 짐승이라 자칫하면 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품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내 동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 안에는 특별한 재주가 들어있는데 이 재를 여우에게 부리면 여우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야. 도술이 위험한데 그 도술을 못 부리게 되지? 정말인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근데 어떻게 누가 여우인지 알아내죠? 여우는 아무리 사람으로 둔갑을 해도 꼬리를 완전히 숨기지는 못한다. 그 궁둥이 쪽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룩한 부분이 있을 게야.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다. 이것으로 여우를 때리면 정체를 드러내며 쓰러질 것이야. 동삼은 할아버지가 주는 물건들을 받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런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우에 대해선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여우를 꽤나 잡았었지. 못된 여우들 사이에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네가 방금 본 그 여우도 날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여우일 게다. 그것이 제법 날쌔고 영악한 것이라. 나도 몇 년째 잡는데 애를 먹고 있어. 아마 날 보면 또 도망칠 게 뻔하니 네가 잡으러 가는 것이 좋겠다. 그대로 두면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힐 게야. 자, 어서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삼은 할아버지가 준 물건을 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동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신부를 태운 가마가 신랑 집에 도착하자 신랑 집에서는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가마에서 신부가 내리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니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가마에서 신부 둘이 내리자 신랑 집 식구들은 식구대로, 신부를 구경 온 구경꾼들은 구경꾼대로 혀를 차며 놀라워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란 말인가? 누구야? 응? 누가 내 며느리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두 신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들 자기가 진짜 신부라고 우기기만 했습니다. 그때 동삼은 막 할아버지가 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 같은 광경을 물끄러미 담장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일단 그냥 다짜고짜 집 안에 들어가야 하나? 동삼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집 행랑아범이 동삼을 불렀습니다. 어이, 이보시오. 이리 좀 와보시오. 당신 저 새우젓 장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한참 전에 떠나는 것 같더니 왜 안 가고 여기 다시 왔습니까? 그게 내가 괜한 걸 물었구만. 뭐 일이 있을 테니 왔겠지. 그보다 당신은 새우젓을 팔러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뭐 여기저기 본 것도 많을 테지. 혹시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지 않소? 지금처럼 갑자기 신부가 둘이 되어 나타난 경우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좀 말해주시오. 그러자 동삼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실은 내가 지금 그쪽이 말한 것과 관련해서 뭘 본 게 있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마을에 돌아온 차요. 왜 지금부터 내가 뭘 하든 날 믿을 수 있겠소? 동삼의 말에 행랑아범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듯 외쳤습니다. 이 사람아, 믿고 말고 할 게 어디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마당인데 뭐든 해주시오. 이 상황을 좀 해결 좀 해주시오. 그럼 우선 기운 좀 차리게 술과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내 얘기를 하지 마시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또 말리지 말아주시고. 알겠어. 행랑아범은 동삼에게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갖다 주었습니다. 동삼은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할아버지가 준 지팡이를 들고 대청으로 올라가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두 신부가 동삼 앞으로 왔습니다. 동삼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척하며 눈치채지 않게 두 신부의 궁둥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모두 궁둥이가 오리궁둥이였습니다. 뭐지? 둘 다 엉덩이가 잔뜩 튀어나왔는데 참 구분이 안 가네. 그때 두 신부 가운데 한 신부의 궁둥이가 뽕긋이 솟은 게 보였습니다. 오호라, 찾았다. 동삼은 할아버지가 준 지팡이를 들어 궁둥이가 솟은 신부를 냅다 내리쳤습니다. 어머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신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 모습을 보고 신랑 식구들도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봤나? 동삼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었기에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동삼은 바로 있는 힘껏 옆에 있는 다른 신부의 궁둥이를 지팡이로 퍽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신부가 갑자기 괭하는 소리를 지르며 꼬리가 새끼 딸린 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잔뜩 성난 얼굴을 하더니 동삼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또 뭐 하는 놈이냐? 그 노인대가 보냈느냐? 뭐라는 거야? 여우가 말을 하네? 이놈이 여우가 갑자기 몸에 붉은 기운을 두르고 동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삼은 서둘러 할아버지에게 받은 낡은 주머니를 풀어 여우에게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으악! 달려들던 여우는 그 주머니 속에 재를 맞고는 마치 불에 타들어가듯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예이 나쁜 여우 같으니! 동삼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우의 머리를 힘껏 또 내리쳤습니다. 퍽! 으악!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철푸덕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삼의 지팡이도 딱 하고 두 도망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깜짝 놀라 열린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가짜였구만. 여우였어, 여우. 여우가 둔갑을 한 거였다고, 세상에나.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러댔고 신랑집 사람들과 신부집 사람들 모두 동삼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여우 요괴에게 우리가 당할 뻔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도사님. 도사님께 무엇이든 보답을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도사는 아닌데요. 전 새우젓 장사입니다. 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요괴를 잡는 도사가 있다더니 진짜였군요. 아유, 저는 새우젓을 판 엄청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더니 젊은 사람이었네. 사람들이 동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신기해하며 동삼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동삼은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에 여우를 잡아놓고도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삼의 눈에 여우를 쓰러뜨리고 부러진 지팡이의 조각이 보였습니다. 참, 이렇게 쉽게 부러지다니. 아, 이걸 되찾아야 하는데. 동삼은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삼은 그 지팡이가 부러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러진 단면이 자신이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아버지의 유품과 똑같은 용의 얼굴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동삼은 급히 품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꺼내 부러진 지팡이와 맞대어 보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그 어르신이? 동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 어머니의 새우젓 맛을 보고 놀라시던 모습,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알 수 없는 눈빛들. 동삼은 여우를 잡은 공로로 큰 대접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 할아버지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삼은 그날부터 그 할아버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우젓 장사는 뒷전이고 마을과 인근 산을 뒤지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찾아다녀도 그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그렇게 일주일 뒤 동삼은 어머니의 기일이 되어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동삼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가져온 음식들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다 문득 찾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동삼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동삼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동삼이 찾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 동삼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동삼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동삼아, 내가 네 아버지다. 미안하구나. 이제야 찾아왔어. 아버지! 동삼은 그대로 아버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내가 밉지 않은 게냐? 30년이나 지나서야 네 앞에 나타난 내가. 동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떠나신 거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말했다시피 나는 요괴들을 잡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지. 그러다 어느 마을에서 너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을 했고 너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나에게 부인을 잃은 여우 요괴가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쳐들어와 네 어머니를 노렸어. 다행히 내가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돌아와서 그 요괴를 물리쳤지.
네가 가지고 있는 나무 조각, 그것이 바로 그때 그 여우 요괴를 잡은 지팡이의 조각이란다. 아, 그랬군요. 그때 나는 너와 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요괴를 잡아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원한을 가진 다른 요괴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집에 있는 너와 네 어머니를 공격할 것이 뻔했지. 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다. 그리고 계속 못된 요괴들을 잡으며 살아왔어. 그리고 네가 잡은 그 여우를 쫓아다니다가 너와 만난 것이란다. 그했군요, 동삼아. 먼저 내 어머니에게, 내 부인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아버지는 동삼의 어머니 무덤 앞에 정중히 제사를 올렸습니다. 후인, 내가 너무 늦었소. 정말 늦었소. 유통삼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소. 미안하오. 혼자 너무 고생을 시켜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삼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함께 지낼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동삼아, 나랑 있으면 너는 위험하다. 나는 또 떠나야 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버지의 일을 돕겠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다니시던 여우도 제가 잡았는데요. 아이고야, 이거야 원.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주었고 동삼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동삼과 아버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늘 혼자였던 동삼은 드디어 유일한 가족을 만나고 자신에게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깨달아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심은 꽃들이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꽃들은 하늘나라의 어머니에게 두 사람의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삼에게 자신이 아는 여러 비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괴를 잡으며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서는 못된 요괴들을 잡아주는 두 도사에 대한 소문과 그 명성이 입에서 입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옥석 혼효, 구슬록, 돌석, 석길, 뒤석길, 휴. 옥석 혼효는 옷과 돌이 뒤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훌륭한 것과 쓸데없는 것이 뒤섞여 있음을 뜻하거나 선과 악,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뒤섞여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동진의 도사인 가롱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저서 포박자 외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경이나 서경이 도위의 대라고 한다면 제자가의 글은 그것을 보강하는 뇌물의 흐름이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달라도 덕을 박는 데는 변함이 없다. 옛사람들은 재능을 얻기 어려움을 탄식하여 곤륜산에 옥이 아니라 해서 야광주를 버리거나 성인의 글이 아니라 해서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위 두 나라 일에 본받을 만한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식견이 좁은 사람들은 자해석에만 사로잡혀 오묘한 점을 가볍게 보며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임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거나 넓고 깊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이 쌓여 태산이 되고 많은 색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룬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천박한 시부를 감상하는가 하며 뜻깊은 제자 백가들의 책을 가볍게 여기며 유익한 금원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전도되고 옥석 혼효, 옷과 돌이 뒤섞이며 궁중의 음악도 저작거리의 음악과 같은 것으로 보고 아름다운 옷도 누더기로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고 아이는 아무 계산 없이 솔직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한 한마디가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결국엔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완벽하고 체면을 차리는 말보다도 가끔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움직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솔직한 마음 하나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일도 진심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